제 채널에 제가 이혼한 이유에 대해서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왜 이혼했다는 거냐? 라고 댓글을 다시거든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내가 나를 몰랐기 때문이다.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했고 저는 7년이 걸렸단 말이죠. 이혼할 때까지. 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저를 갖다 둔 거예요. 근데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죠. 본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둘이 만나니 조건만 대충 맞힌 거죠. 갈등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되고 갈등이 계속 쌓이고 나중에는 그것이 나한테 발현이 되니까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누군가 이걸 끊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은 이혼하고 나서 아이들도 그렇고 각자가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혼하기 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착각하는 건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만 생각한다라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좀 최악의 시나리오도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생각은 해봐야 된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아직 30대는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40대부터 이제 겨우 내 삶이 시작이 되는 건데 저도 이제 제 인생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근데 굉장히 굴곡이 많더라고요. 저 밑바닥에 제가 또 우울증 전문가인데 우울증이라는 밑바닥에서 헤매면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경험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바닥에 갔을 때도 나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죽을 수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때도 대비해야 되는 게 인생이지 항상 승승장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해결책이 있는지 그것도 염두에 두고 결혼을 하셔야 되겠죠. 이혼으로 좀 이어지는 대화나 말의 습관 같은 거는 없을까요? 저는 이성 간에 정말 중요한 것 중 두 가지는 몸의 대화랑 말의 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대화는 사실은 내 여자친구 아니면 결혼한 사람이면 그 두 명밖에 못하는 거니까 가장 희소성 있는 둘만이 같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몸이 살이 부딪히면서 서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밀도가 다른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늘 뭐 그걸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서로가 어쨌든 이렇게 앉아서 뭐 술을 먹든 밥을 먹든 뭐 이야기를 할 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화니까 이 대화가 뭔가 이혼을 부추기는 것들도 생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유일한 그러니까 모든 이혼 사유들이 종착지는 결국 대화가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화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은 상대방이 그걸 문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데 일상을 공유한다는 건요. 매일 만나요. 매일 만나고 매일 부딪혀야 되는 관계잖아요. 가족이라는 건. 근데 매일 만나면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월든의 표현에 의하면 서로가 곰팡내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으니까 대화가 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문제 해결점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죠. 그래서 나를 계속 성장시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무언가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과 대화가 되면 되는 거고 대화가 계속 안 되면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발전을 하거든요. 자, 이런 분이 있었어요. 한 20평생을 남편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남편이 변하겠지 그래도. 그런 생각으로 막 쏟아부었어. 그래서 남편이 조금 변했대요. 옛날 같지 않대요. 옛날보다 말도 예뻐졌고 태도도 좋아졌어. 그러면은 예를 들면 9등급이 8등급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은 좋으시냐고. 9등급을 내가 20평생을 쏟아부어서 8등급으로 만드시면 행복하시냐. 애초부터 좀 높은 등급을 만나는 게 좋을 수 있죠. 그동안 내가 성장하지 못한 손해는 생각하지 못하시는 거냐.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맞아요. 누구라도. 근데 그걸 다 남편한테 쏟아부었다는 말은 나하고 내 아이한테 쏟아붓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손해니까 생각을 못해요. 그냥 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얘를 미워하면서 얘만 보고 살아요. 모든 기준이 상대방한테서 나오는 거 그것이 이제 저는 관계를 망치는 최악이라고 보는 거죠. 이혼 사유를 보면 뭐 사실 불륜이라든가 폭행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도 사실 뭐 내밀어 들어가 뭐 99대 1 정도의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걸로 뭐 가지고 너도 잘못했다 말한 건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친다면 근데 그 밖에 예를 들면 뭐 성격 차이라든가 다른 것들은 사실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 위기에 처했거나 아니면 이혼을 했는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도 있으면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방송에서도 요즘 이혼을 하신 분들 얘기 많이 나오니까 꼭 얘기하시는 이혼의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이제 그럼 그 얘기를 하면 대부분 상대방 이유를 얘기해요. 맞아요. 네. 저는 거기서 이제 물론 그럴 때가 있겠지만 이질감을 느끼는 거는 왜 모두가 상대방 이야기를 하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혼 위기에 처했거나 했는 사람의 그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꽤 많은 부분은 내 잘못을 계속해서 이 시비를 구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잘못도 있는데 그거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상대방 잘못만 보니까 좀 그래서 전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그냥 자기 잘못도 있다고 말하시는 분이 오히려 더 저분은 정말 자기를 알고 상대방도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 노력했을 텐데 잘 안 됐나 보구나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재혼하시는 분들, 재혼도 이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재혼, 이혼 상담할 때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초혼을 왜 이혼하셨는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불륜해서 대부분이 상대방이 바람을 폈대. 상대방이 돈사고를 쳤대. 그러니까 내 잘못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9등급의 특징이에요. 9등급의 특징은 나는 잘못이 없어요.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이혼한 거예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요. 재혼을 해도 마찬가지. 가 되는 거죠. 3혼을 해도 마찬가지. 그런 분들은 몇 혼을 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로 결국은 이혼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채널에 제가 이혼한 이유에 대해서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왜 이혼했다는 거냐? 라고 댓글을 다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내가 나를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했고 저는 7년이 걸렸단 말이죠. 이혼할 때까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 환경에 나를 뒀다는 거죠. 이 질문도 되게 중요한데요. 나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것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근데 저는 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저를 갖다 둔 거예요. 근데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죠. 상대방도 자기를 몰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본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둘이 만나니 조건만 대충 맞힌 거죠. 갈등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되고 갈등이 계속 쌓이고 나중에는 그것이 나한테 발현이 되니까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상대방도 우울증에 걸렸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누군가 이걸 끊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은 이혼하고 나서 아이들도 그렇고 각자가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혼 후에 재혼은 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왜 그런가요? 법률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법률론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왜냐하면 법률론이라는 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민법상의 권리 의무가 발생해요. 민법의 친족편의 규정이 다 적용돼요. 이제 인척관계도 생기고요. 특히 자녀가 있어. 내 아이들이 원치 않는 이제 서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빠가 되진 않죠. 왜냐면 이제 계부가 되는 거니까 동거인이 될 뿐이긴 하지만 그런 관계가 생기는 게 저는 일단 너무 싫고요. 제가 싫고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도 재혼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얽히는 게 싫은 거죠. 법적으로. 그리고 해소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결혼 관계를 해소하는 건 이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힘들고 한번 결혼이라는 건 한번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 할 것은 아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분이 있는데 이혼을 했어요. 근데 애가 없어요. 그러면 재혼해도 되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분은 출산을 하기 위해서 재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두 분 다 이제 자녀가 없는 경우에요. 한쪽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그 아이의 엄마가 돼줄 수 없거든요. 이게 현실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자꾸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신이 아닌데 자꾸 신과 같은 사랑을 베풀려고 하다 보면 내 인생을 못 산다는 거죠. 그거 위선입니다, 위선. 야, 그럼 남녀의 재혼 목적은 좀 다른 편인가요?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경제적인 면이 있죠. 경제적으로 좀 의탁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제 재혼을 하고 남자분들은 이제 재력이 있거나 재력이 없는 분도 재혼을 하긴 하시죠. 재력이 있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외롭기도 하고 뭐 같이 밥 먹고 생활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결혼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자분이 돈이 많은 분들은요 좀 재력과 상관없이 그냥 외로워서 반대로 그렇게 재혼하시는 분들도 있죠. 재혼을 사례를 보시면 재혼을 하면 잘 살아가나요? 아니면 다시 이혼을 하는 케이스가 많나요? 사실 재혼 이혼은 더 어려워하세요. 재혼 이혼을 더 어려워해요. 네. 내가 한 번 이혼을 했을 때는 상대방 탓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또 이혼을 해? 그러면 내 탓일 확률이 꽤 높아지죠. 그죠. 주변에서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3호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혼자 못 살아. 그러니까 난 그냥 이 사람이랑 살래 하시면서 재혼 이혼은 더 못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재혼 이혼은 더 신속하게 해야 돼요. 재혼해서 물론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자녀가 없는 경우를 저는 봤고 자녀가 있는데도 잘 사시는 분은 솔직히 왜냐하면 내 자식과 상대방의 자식은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내 몸으로 난 자식과 그게 똑같으면 말이 안 되겠죠, 사실은. 그럼 거기에서 죄책감이 들고요. 왜 나를 그런 곳에 두냔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자녀가 없는 경우에 뭐 자녀를 놓기 위해서든 아니면 결혼 후에 자녀가 뭐
없는 것도 상관없으신 분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혼 후에 오래 못 사는 분의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재혼했다는 거는 어쨌든 내가 다시 결혼 생활을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이 있는가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 못 사는 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요, 그런 분들은 이제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온전한 가정 하는데 내가 지금 불행한 건요, 이혼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혼한 사람이 불행하게 살면요, 이혼해서 그래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닌 거죠. 이혼하고 나서는 무엇이냐면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만들어가는 건데 내가 그걸 못 만든 것 뿐이에요. 이런 분은요, 이혼 안 했어도 불행해요. 결혼이 행복이 아니고 이혼이 불행이 아닌데 이혼하신 분들은 내가 불행한 이유를 이혼해서 찾는 거예요. 그럼 되게 편해요. 내 탓이 아니거든요. 이혼한 건 제 탓이니까 내가 불행한 건 제 탓이죠. 그러니까 나는 다시 결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요. 결국은 자기 삶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재혼이든 삼혼이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재혼, 그러니까 법률로는 금지한다. 재혼은 금지하지만 정말 하고 싶다면 최소한 3년 동안은 그 이혼의 핑계 대지 말고 나를 세워라.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나서 그리고 사람을 평가하고 나를 평가하고 상대를 평가해서 재혼을 하셔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이혼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혼한 후에 가장 뭘 많이 후회해요? 이혼을 빨리 안 한 걸 후회하죠. 빨리 안 한 거를. 좀 더 빨리 할 걸. 남자, 여자 다 비슷한가요? 대부분 남자분들이 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좀 더 빨리 하면 좋았을 걸 라고 생각하시는 건 남자분들이 더 많다고 보고요. 여자분들 중에 이혼한 걸 후회하시는 분들은요, 아까랑 같은 케이스예요. 더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혼하고 나서 내가 더 불행해졌어. 그런 분들은 이혼을 후회하는데 이혼을 후회하실 게 아니라 본인을 후회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본인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지 이혼을 자꾸 늘어져 봤자 답은 나오지 않는 거죠. 변호사님 아주 냉철하시네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겁니다. 따뜻한 위로와 뭐 이런 건 없네요, 전혀. 아니, 깨야 돼요. 깨 부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이미 너무 나른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일으켜 세우려면 혹독한 시련이 필요한. 어쨌든 상대방이 그럼 결심이 섰을 때 이혼하자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가장 힘든 말은 좀 뭘까요? 가장 힘든 말은 뭘 그런 거 가지고 이혼해 뭐 이런 걸까요? 아무래도 그 말도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친정 부모님들이 그 집 귀신이 되라. 아직도 그 말 하시는 분들 있고요. 그리고 나는 그런 꼴은 못 본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많이 하는 게 뭐 그런 걸로 이혼하냐 그거 얘기하시는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나 이혼해도 돼? 이런 사유로 이혼해도 돼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고통의 크기는 나만 알고요. 자, 고통의 크기를 1에서 10으로 두면요. 1이야. 1 정도의 갈등이 있어요. 근데 1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 10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그게 10인데 남들한테는 1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평가를 해달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유로 이혼해도 됩니다. 이혼이라는 거는 사실 제도권에 들어올 만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법률원의 의무는 성적 결합이기 때문에 동거 의무가 있어요. 내가 싫은 사람이랑 동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법은 그걸 막아요. 동거하라고 해요. 동거 안 하잖아요? 동거 심판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이 정해줘요. 어디에서 둘이 살으라고. 이렇게 굉장히 폭력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지 남한테 묻지 않은지는 말고. 그죠? 내가 결정하고 그런 사유로 이혼해도 됩니다. 그럼 주변의 부부들과 그다음에 사건들 많이 봤을 때 혹시나 이제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꼭 하는 것과 절대 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부부관계가 좋으신 분들은요. 일단 대화가 서로 잘 돼요. 잘 통하죠. 네, 대화가 된다는 게 문제 제기하고 답을 하고 인정하고 답을 하고 이 과정이 계속 잘 이루어져요. 그리고 숨기는 게 없어요. 서로의 일정이나 그런 거를 내가 모르는 구간이 생기지 않아요. 물어보면 답을 해주고 내가 어떤 걸 물어보는 걸 전혀 꺼려하지 않는 그런 관계는 되게 좋아요. 화목하고.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불륜이 없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되게 금술이 좋았어요. 정말 모두가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불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도 불륜을 할 수 있거든요. 상황적인 요건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파탄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대화가 굉장히 잘 되고 소통이 잘 되고 이 말은 질문을 서로 잘하는 관계 이런 부분은 굉장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봤던 드라마의 명대사여서 되게 와닿았던 게 지금 말씀하신 게 와닿는 게 그 주인공이 뭐라고 하냐면 그 남자를 좋아하는데 나는 그런 다정함을 지능으로 보거든. 상대를 안심시키는 반듯함 같은 거. 그런 거 하루 이틀 쌓이는 게 아니니까
나나라. 하상수는 좋은 남자야. 뭐 이런 코멘트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대를 안심시키는 반듯함. 말씀하신 게 내 모든 것들이 오픈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딱 신뢰가 쌓여야지 걱정도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 이게 사실 연애 때는 뭐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결혼을 하면 사실은 지금 내 남편, 내 아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가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게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남편, 뭐 와이프 여기서 뭐 하고 있겠구나. 이게 좀 기본적인 서로 간의 매너이자 에티켓 아닌가요? 신뢰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에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면 그건 이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불륜인 경우에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게 그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이미 한 번 깨진 신뢰는요, 복구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 신뢰는 어디서 오냐면 믿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 믿음은 발음에서 온단 말이에요. 방금도 나왔지만 공자가 강조하는 게 사무사예요. 생각을 바르게 하는 거. 생각이 바른 사람은 행동이 바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믿는 거죠.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부간의 성격이나 생활 습관 같은 차이는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삼각형과 네모분이 만나면 깎는 게 아니라 좀 받아들여야 되는 영역인가요? 그건 충분히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죠. 뭐 올빼미형인 사람이 있고 뭐 아침형 인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대화만 잘 된다면. 소통만 잘 된다면. 근데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맞추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좀 더 중년이 되고 그 이후에 되면 부부관계가 멀어지는 케이스들이 꽤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개인적 생각은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연인과의 두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몸의 대화와 실제 이제 서로가 주고받는 대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전 부부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3단계 정도로 시기별로 생각하는 첫 번째가 스킨십인 거고 두 번째가 육아, 세 번째가 저는 침이라고 보거든요. 결국 말이라는 거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술집에 가서 맛있는 식당에 가서 카페에서 대화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식당에서 대화를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대화거리도 없어요. 뭐가 좀 보면서 이게 맛있다 하면서 이런 것도 얘기도 하면서 이제 소재가 생기는 건데 이제 젊을 때는 어쨌든 서로 간에 몸이 끌리고 하니까 그런 데서 오는 대화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이가 들어 30, 40대 되면 내 육아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중년이 되고 50대, 60대 되면 애가 졸업을 해버리잖아요. 부부 사이에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저는 그때 정말 중요한 게 취미라고 보거든요. 테니스를 치든 골프를 치든 이걸 하다 보면 어쨌든 같이 동호회든 뭔가 그런 활동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거리가 생기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48살 됐죠? 네. 48살인데 아직도 저는 인생이 되게 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결코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쉽게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취미생활도 좋은데 취미가 같은 것도 좋아. 근데 취미가 같지 않으면 서로 다른 취미 하다가 또 불륜에 빠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 많은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시간과 자유.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 삶이라는 거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죽는 순간에 가장 나다운 상태로 죽는 게 저는 인생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나를 계속 성장시켜야 돼요. 이걸 공자는 덕이라고 표현해요. 덕을 쌓아간다. 네. 그래서 이 일이 부록 지천명이요. 그냥 그 나이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공자가 쌓아간 덕의 모습이에요. 부록을 하고 지천명을 하고 이순을 하고 그런 상태의 성장이 없으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성장이 없으면 대화는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간에. 건강한 관계가 되려면요, 상대방에 대한 이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성장하지 않는데 나를 존경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가 가장 가깝지만 가장 어려운 사이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의 성장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크고 나서 육아가 다 끝났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몰입해야 되는 거는 나의 성장에 몰입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서로 함께 또 대화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긴 시간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눴는데요. 결혼은 하면 후회, 안 하면 후회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꼭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유, 인생이 너무 길기 때문에 네. 한 번쯤은 해보셔야죠. 한 번쯤은 어떻게 되든 하는 게 좋다. 네, 하는 게 좋다. 요즘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어떤 얘기 하세요, 주로? 근데 안 하려고 버티다가 꼭 40대 가서 해. 이상한 사람이랑.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든 한번 해봐라. 네, 열심히 좀 사람 보는 눈을 키워서 네. 결혼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럼 그분들이 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안 하고 혼자이거나 하고 다시 돌아와서 혼자이거나 뭐가 다르냐? 경험해보면은요, 네. 결핍이 없어요. 안 해본 사람은요, 계속 그게 결핍이에요. 결혼하고 싶어. 네, 내가 그때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영향이 미치죠.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변호사님이 꼭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오늘 이제 이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나라는 사람이 타임테이블이 있고 거기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과 이혼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죠. 이혼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변하는 게 아니라 결혼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이 다 나를 이루고 있다. 나의 성장을 돕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본질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는 시간인 것 같네요. 네, 변호사님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는 변호사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변호사님을 초대해서 이혼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했더니 굉장히 오늘 방송 끝나고 오랜만에 노노공자 철학책을 좀 공부해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 내 삶에 지금 뭔가 힌트를 주는 답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봤습니다. 또 다음번에 변호사님 모시고 또 좋은 이야기, 아까 못한 우울증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변호사님은 이준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